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현대소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윤희명의 글이고요. 원숭이는 없다라고 하는 글인데 굉장히 생소하죠. 더더군다나 문제가 올해 EBS에 지금 이 지문을 실었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이 여기 지금 실려 있는 이 지문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잘라 가지고는 학생들이 맥락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보통 지금까지는 소설을 설명하면서 뭐 앞뒤 나오지 않은 맥락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요거는 가능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글 속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를 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원숭이를 찾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소외된 무기력한 사람들의 자아 찾기와 좌절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자, 글 전체 이야기를 전부 다 했는데요. 글 속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될 텐데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상에서 소외되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무능력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능력자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거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우리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아 찾기를 나섭니다. 이 자아 찾기가 이 글 속에서는 원숭이를 찾아가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고요. 문제는 마지막에서 자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자아 찾기는 여로를 통해서 구조화된다. 자, 여로를 통해서 구조화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간의 이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파트에 있다가 자 어딘가 장터로 가서 원숭이를 찾아보다가 거기서 안 보이니까 서해안 어떤 월곶이 될 텐데 아마 서해안 어떤 동네로 가서 원숭이를 찾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 인물들이 공간을 이동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조를 여로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글도 여로를 통해서 구조화되고 있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없는 인물은 그 자체로 삶에 소외된 존재이다. 하지만 경제력이 인간 본연의 가치일 수는 없기에 일상에서 소외된 등장인물들은 참된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자, 참된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 이게 아까 위에서는 자아 찾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글 속에 등장하게 되는 여로,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일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이 작품에서 원숭이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는 좀 머릿속에 잘 넣고 이 글을 읽어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숭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회를 타고 앉아 강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가 하나가 언급이 돼요. 자, 이것은 등장인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등장인물들이 지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약장수를 쫓아다니며 그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 자, 약장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거는 이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일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약장수를 쫓아다녀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자기 생각 없이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그놈한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자본가 혹은 정치가 힘 있는 사람한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혹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보통 소시민들의 모습을 또 하나의 원숭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등장인물들은 전자의 원숭이는 결국 찾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상적 모습은 찾지 못한 채 스스로 후자의 원숭이처럼 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여로를 끝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자아 찾기는 실패하게 된다. 좌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글 내용이 조금 환타지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글의 첫 부분일 텐데요. 아파트에 세 명의 그냥 논팽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업자들이죠. 실업자가 세 명이 있고 오늘 뭐 우연한 기회에 셋이 뭉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첫 번째 원숭이가 해를 타고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원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왜 나온 얘기냐면 좀 환타지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신문 기사에 멸망해버린
화성의 문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그 신문 기사에 화성의 문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이 강활한 원숭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원숭이가 강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원숭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 제일 처음엔 아파트죠. 아파트에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출가 김형이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연극 배우 김형이 나와서 이 세 명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있다가 그럼 우리가 원숭이라도 보러 갑시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찾아갑니다. 이 시장 같은 데 가면 서커스단에 원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여기서는 누가 안 가냐면요. 연출가 김 씨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나하고 배우 김형 이렇게 두 명이 갔는데 문제는 이 시장에 가봤더니 원숭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이 글 속에는 서해안 바닷가라고 나올 텐데 그 시흥 쪽에 있는 월곶이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바닷가에 가면 이제 그 근처에 서커스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서커스를 발견하지 못해요. 원숭이를 못 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해안이 뭐 지금은 많이 좀 그 완화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해변가들이 간첩들이 침투한다고 그래서 군인들이 보초를 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갯벌가를 왔다 갔다 하다가 군인들한테 걸려가지고 간첩으로 오인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 나오는 거죠. 도망 나오다가 이 글의 중략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원숭이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또 환타지적 요소죠. 자신들의 모습이 원숭이로 변했다는 모습을 알게 되고 찾고자 하는 원숭이는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숭이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글 전체에 간략히 요약한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전기 소독 날 특별한 생업이 없는 세 사람 나와 자 등장인물은 잘 보셔야죠. 내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글은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지는 것이겠네요. 나와 연출가 김형이 두 명이 나오는데 직업이 달라요. 한 사람은 연출가고요. 또 한 사람은 배우 김형입니다. 배우 김형은 아파트 옆 작은 공원에 모여서 원숭이 얘기를 하게 되고 나는 문득 원숭이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다. 자, 원숭이 구경 갑시다라고 제안한 사람은 나인 거예요. 자, 첫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서 가자고요. 장에 가면 원숭이가 있다고 틀림없이 어서 여기서 소독약 냄새 맡고 있느니 바람 쐬러라도 가자고요. 택시 타면 얼마 안 걸려요. 자, 나라는 사람이 문득 이야기 중에 원숭이가 나왔으니까 맥락 없이 그냥 원숭이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어날 할로를 찾는 사람들처럼 나는 말했다. 어차피 얼마 동안 집구석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아파트 소독날이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요. 이럴 바에야 어디론가 갈 곳을 찾기는 찾아야 하기도 했다. 원숭이는 골이라도 깨먹는 거라면 몰라도 깨르깨르. 자, 이거는 아마 이 사람 말투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원숭이 골 깨먹는 얘기가 나오죠. 별거 아니고요. 요 앞에 원숭이 얘기 하기 전에 월남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연출가 김형은 망설이는 눈치였다. 내가 제안을 했고요. 첫 번째 등장인물 연출가 김형, 이 사람은 나의 제안에 망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니 원숭이 꼭 보자는 건 아니지. 그건 이를테면 건달 세계의 명분이랄까. 자, 건달 세계의 명분이라고 하죠. 건달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지금 건달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 무능력자라 그랬죠. 자, 실업자들이 자신의 어떤 현실을 떠나서 바람 한번 쐬보자. 그러한 명분으로 원숭이를 보자고 하는 거지. 꼭 원숭이를 보자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다시 볼게요. 자, 아니 원숭이를 꼭 보자는 게 아니고 그건 이를테면 건달 세계의 명분이랄까. 나도 따라 빙긋이 웃어 보였다. 그러나 곧 나는 그가 왜 망설이는지 까닭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나이들일수록 명분 하나만은 그럴듯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 아니요. 그걸 보러 간다는 건 굉장히 명분이지. 자, 김형, 그렇지요? 나는 농담 섞인 토로 배우 김형 쪽을 향해서 동조를 구했다. 자, 세 번째 인물 나왔네요. 배우 김형이죠. 내가 제안을 했고, 자, 이야기 별거 없어요. 내가 제안을 했고 연출가 김형이 망설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제안을 하면서 배우 김형한테 내 의견에 동조해 달라고 지금 김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형이 원숭이를 보러 간다. 그거 명분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숨 막히는 시대의 말입니다. 뭔가
오는 게 있군요. 이놈의 일상을 한번 벗어나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숭이를 찾았다는 여행, 아까 그 해제에서는 여행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여로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이 사람들한테는 일상을 한번 벗어나 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나의 제안으로 인해서 한번 일상을 벗어나 보자고 배우 김영이 동조한 거죠. 자, 마누라 등살에다 삼김씨인지 뭔지 도통 답답한 시대의 말입니다. 자, 삼김씨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셋을 얘기하는 건데 다 지난 시대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삼김씨인지 뭔지 이거는 뭐냐면 정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배우 김영이라는 사람은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답답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삼김씨인지 뭔지 도통 답답한 시대의 말입니다. 원숭이 땡땡땡. 자, 그 다음 그는 웃지도 않고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다. 자, 그가 누군가요? 그가 배우 김씨죠. 배우인 김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는 웃지도 않고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딘가 진지한 면모가 없지는 않았다. 자, 지금부터 읽을 부분은 그 배우 김영에 대한 나의 주관적 평가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숨막히는 시대라는 말은 마침 민주화를 외치며 최고조에 달한 데모의 열기와 그에 맞서 엄청나게 터뜨리고 있는 체류탄의 독한 가스에 휩싸인 저 거리들을 연상시켰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요구했던 억압된 시대 당대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진지성에 건성으로 그런 제안을 했던 나는 얼마쯤 주춤했다. 그는 나 같은 어중된 부류와는 달리 암울한 정치의 시대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그하고 나의 모습을 대비해 놓고 있죠. 나는 이렇게 부정적 현상이지만 별 생각 없이 살고 있고 그라는 사람은 진지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나의 캐릭터와 배우 김씨의 캐릭터를 대비해서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때나 어중된 인간은 그와 같이 시대의 고를 짊어진 사람, 시대고가 시대의 아픔이죠. 다시 해석해 볼게요. 어느 때나 어중된 인간, 나와 같이 현실을 고민하지 않는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 배우 김씨와 같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 현실의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중추를 가누고 있다.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죠? 배우 김씨의 말을 듣고 나라는 사람은 그 김씨의 말에서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켜 본 거죠. 김씨 같은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대 고를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나 같은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어중된 부류,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을 고민하는 저런 김영 같은 사람들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평가하고 있고요. 대비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솔직히 말해 난 못 가요. 마누라가 직장에서 곧 돌아오거들랑요. 자, 여기서 나는 또 누구냐면 연출가 김씨입니다. 연출가 김영은 못 간다고 말하죠. 밑에 나오네요. 연출가 김영은 이번에는 칠면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게 별거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연출가 김영의 말투예요. 항상 말투의 끝부분에 칠면조 소리를 집어넣는데 요 대사에는 칠면조 소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이웃 공단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4시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빨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상했다. 솔직한 편인 그가 아내의 직장에 대해서만은 어물거리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 취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마누라는 새벽에 일을 끝냈으니까 그리 걱정은 없네요. 배우 김영의 아내가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얼핏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어디에 면사무소 직원. 자, 누구냐 하면 또 그가 누구예요? 배우 김씨죠. 자, 배우 김씨에 대해서 얼핏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어디에 면사무소 직원 즉 당당한 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릴 적에 단 한 번 무대에 섰던 경험이 나이가 들수록 그를 아프게 쑤셔대서 그만 때려치웠다는 것이다. 연극을 해야만 살 것 같았다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중략됐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계속 지금 인물들의 캐릭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숭이를 찾았다는 어떤 계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죠. 일단 공통점은 세 명 모두 다, 적어도 세 명 모두 다 경제적인 무능력자들이죠. 아내들이 직장에서 혹은 야구르트 배달을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적 무능력자들이고, 그다음 특히나 그 중에서 배우 김씨,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한 캐릭터죠. 이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글 속에 나온 말을 고치면 시대의 고를 아는 사람이죠. 시대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또 이 사람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쫓아온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안정적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장을 때려치고 어릴 때 한 번 해봤던 그 연극의 경험 때문에 배우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나의 제안 때문에 연출가 김영은 가지 못하고 배우 김영과 내가 원숭이를 찾아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떤 시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원숭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 중략 다음 부분 볼게요. 아니 그 얼굴이 뭐야? 자, 이제 앞에 다 빠져 있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집에 있었죠. 아파트에 있다가 어떤 시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시장에 가도 개뿔 원숭이가 없어. 그래서 국밥인가 뭔가를 먹고 있다가 국밥집 주인한테 아예 어디 가면 원숭이 있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국밥집 원숭이가 저기 그 언덕 건너 그쪽이 이제 바닷가예요. 여기 뭐 서해안 혹은 뭐 갯벌이라고 나오는데 바닷가에 가면 원숭이가 있을 거라고 정보를 듣고 다시 또 이까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원숭이는 보지 못하고 어두워진 갯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첩으로 오인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읽어보죠. 아니 그 얼굴이 뭐야? 꼭 원숭이 아니야?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자,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배우 김영이죠. 배우 김영이 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 얼굴이 원숭이로 바뀌었다라고 말한 거죠. 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원숭이로 변했단 말인가? 자, 나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황 이런 거네. 자, 내가 지금 김형을 보고 있었어요. 김형의 모습이 원숭이로 변했단 말이야. 나는 아직 김영이 원숭이로 변한 거 알고 있었지만 말을 못한 상태인데 김영이 나한테 그 얼굴이 뭐냐라고 내가 원숭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원숭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디귿부터.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원숭이로 변했단 말인가? 그가 그렇게 보았으니 어김없는 사실일 터였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둘 다 원숭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이거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황 물론 상징이 있죠. 상징이 있는데 상황 자체는 진짜로 원숭이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냥 어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서는 둘 다 진짜로 원숭이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고자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낄낄. 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짐짓 웃음소리를 곁들였다. 아니 그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낄낄 웃고 있어요. 그죠? 겉으로는 지금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안감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뭔가 불안감, 이런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도 왠지 내 목소리 같이 들리지 않았다. 원숭이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는 둘 다 원숭이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고지 듣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아직 원숭이로 변했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나를 원숭이로 보았다고는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다. 단지 그가 원숭이 몰골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내 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셈이었다. 자, 요걸 한번 글쎄 뭐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굳이 이걸 얘기해야 돼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해볼게요.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김영은 나한테 타인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김영 자신을 본다 그러면 나는 김영한테 타인이 되겠죠. 그죠? 우리 둘 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둘 다 원숭이의 모습이에요. 아까 해제에서 봤다시피 이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그냥 자기를 부리는 주인, 정치인이 됐던 아니면은 자본가가 됐던 그런 거 밑에서 그냥 하루하루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소시민의 모습이라고요. 소시민의 모습이고 본질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원숭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믿지 않지, 그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김영도 나를 원숭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가 원숭이로 변했다는 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런 병신 같은 놈들, 힘 있는 정치가들한테 저항도 못하고 자본가한테 저항도 못하는 병신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자신도 그런 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독자들한테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이런 문장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부터 원숭이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 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수화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뿌리 때문에. 자, 수화가 뭐냐 하면 남학생들 군대 가보면 다 해보게 될 거예요. 밤에 보초 쓸 때 저 앞에 사람이 오게 되면 뭐 암호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아마 그 간첩을 지키는 초소회를 지나가다가 수화를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이죠. 자, 수화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뿌리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방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빨리 갑시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서둘러야겠어요. 이러다가 꼼짝없이 땡땡땡 꼼짝없이라는 말 때문에 한 말이 죽는다는 것인지 원숭이로 영영 남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말줄임표, 요 말줄임표는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나와도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겠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리는 평생 원숭이로 살지도 몰라요. 부정적이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리가 간첩인지 오해받고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 그는 다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다른 말은 더 없었다. 개펄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서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죽은 땅 위로 바람이 무딘 새부치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자, 배경 묘사하고 있죠. 조금만 더 읽고 하나 더 읽고 얘기합시다. 왔던 길이 맞는지 어떤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까지 어둠이 들어와 꽉 차버린 느낌이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빨리 살아보려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죠. 근데 자신의 모습이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지. 자, 뭔가 이 사람 느끼는 마음은 절망감 같은 걸 거예요. 이런 절망감들을 표현할 때 글 속에서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경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인물의 상황이나 혹은 심리 같은 것들을 배경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여기도 그런 거에 한 줄 있죠, 그죠? 뭐 바람이 불고 있고 어두웠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느끼는 절망감, 내적 심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까닭을 알 수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 회를 타고 앉아 강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원래 찾으려고 했던 지향하는 거라 그랬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원숭이일 뿐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어떤 힘 뭐겠어요? 부정적인 힘이죠. 뭐 현실이든 정치가든 아니면 자본가든 아니면 뭐 어떤 삶이든 간에 뭐든 간에 현실의 부정적 힘에 의해서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 현실의 문제에서 소시민으로 살아오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주인한테 목줄이 매달려 있는 그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더욱 볼성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자, 빼먹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원숭이 몰골은 더욱더 볼성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앞을 향해 걸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구부린 것처럼 나도 덩달아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다. 제가 원숭이의 모습이죠. 내가 구부린 게 아니에요. 구부러진 거니까 원숭이들이 걸을 때 걷잖아요. 원숭이 모습처럼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될수록 발걸음을 빨리 하자니 자연 몸이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둘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들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허둥거리며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하여 거의 사력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매몰된 삶이니까 부정적인 공간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탈출했어요. 일상에서 탈출해서
이상적 원숭이를 보려고 해서 이 원숭이라고 하는 게 자아라 그랬죠. 그죠? 자신의 자아를 탐색해 보는 것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확인하게 된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자아를 확인했죠. 자아를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다 이해했겠지만 잔소리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숭이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게 자아를 찾는 거였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원숭이는 두 가지였어. 넓은 우주 공간을 바라보는 이상적인 자아. 그 다음에 주인한테 목줄이 매여가지고 그냥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살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종과 같은 소시민적인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이 두 개를 찾아 나서 본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된 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럼 그 뒷얘기는 뭐 뒤에 독자들한테 작가가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와 있는 지문 자체에는 이상적 자아를 찾아보려고 나갔으나 결국 확인하게 된 것은 내가 원숭이와 같은 인간일 뿐이구나를 확인하고 좌절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를 같이 보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1번 연출가 김영이 나의 제안에 흔쾌하게 동의하고 있지 않은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1번은 문제 없고요. 2번 배우 김영은 당대 사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답답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나는 그가 원숭이로 변한 것을 나의 변화보다 늦게 인지했음. 아니죠. 내가 아까 그분 봤었어. 디귿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이 말은 그 사람이 원숭이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답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4번은 자신이 무심코 하고자 했던 말에 두려움을 느껴 망설이고 있어 땡땡땡 우리는 영원히 원숭이로 살지도 몰라 땡땡땡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은 말 줄임표를 처리했고요. 5번은 두 사람이 외형뿐 아니라 행동 역시 원숭이를 닮아가고 있어 걷는 모습을 얘기했으니까 아까 얼핏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다라 그랬지, 그지? 내가 구부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행동 자체도 원숭이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갈게요. A와 B를 비교한 것이다. 서술 방식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1번부터 A와 B는 모두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고 있어. 만약에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했다 그러면 간접 제시를 통해 보통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에서는 A와 B에서 인물의 외양을 얘기하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자, 2번 A, B는 모두 서술의 주체와 행동의 주체를 분리.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서술의 주체와 행동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밑에 표현할게요. 자, 서술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썼어. 예를 들어서 서술자가 3인칭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는 대상은 작품 속에 나오는 뭐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술자가 설명 대상, 서술 대상을 얘기하는 순간 얘하고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분리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은 1인칭이잖아. 내가 서술자예요. 내가 이 글 속의 1인칭 서술자고 내가 A와 B에 등장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서술 주체와 서술 대상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일치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 A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 있고 서술자 나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배우 김영에 대해서 평가가 드러나 있고 오케이. B에서는 사건에 대한 거리 두기를 통해 상황을 사건이 뭐죠? 사건이 원숭이로 바뀌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감정을 다 배제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두려움 느끼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말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묘사라는 말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설을 보니까 EBS 해설이 이렇게 돼 있네요. 1인칭이기 때문에 객관적 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뽑힙니다. 아닙니다. 인칭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객관적 묘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 묘사가 나옵니다만 1인칭 시점에서도 감정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 묘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BS 해설처럼 1인칭은 무조건 객관적 묘사가 불가능하거나 절대로 아니라고요. 서술자의 주관이 혹은 서술자의 정서와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A는 타인의 삶과 비교를 통해 등장인물의 삶을 성찰하고 있고 타인의 삶 누구? 배우 김영이죠. 이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등장인물 누구? 나는 서술자이며 동시에 등장인물이죠. 나의 삶을 성찰하고 있고
그다음 B는 배경에 대한 묘사, 어둡고 뭐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A는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갈등 이런 거 나온 적 있었나요? 등장인물의 갈등 나온 거 없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죠.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원숭이는 없다에서 윤여명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여로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아까 해제에서 봤었죠. 공간을 이동하며 쓰는 거. 여로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여로의 구조는 텍스트 안에서 인물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개념. 이동 경로에 따라 다시 출발지로 회귀하는 구조와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구조가 있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걸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로가 현재 곳을 떠나서 장소를 여행하면서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떤 거는 떠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본 이 글은 원점,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죠. 자, 그 다음 여로의 목적. 여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물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목적은 탐색하는 데 있다. 탐색은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겠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뭔가가 없으니까 그걸 찾으러 떠나는 것이니까 탐색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렇게 출발지에서 인물들이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현대소설에서 여로를 통한 탐색의 대상은 자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글도 그렇죠. 탐색을 통해서 원숭이를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아를 탐색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작품의 여로 역시 자아 탐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보기는 뭘 말했냐면 여로형 소설은 어떤 것이 있고 개념 어떤 종류가 있고 얘는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결핍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은 자아를 찾는 것이다. 목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원숭이 구경을 가자는 나의 제안은 내가 제안한 건 맞죠? 여로를 시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나의 제안 때문에 여로가 시작됐습니다. 1번은 문제였고 등장인물의 무기력한 일상은 전부 다 실업자들 등장인물이 탐색을 시작하게 하는 결핍 뭔가 없는 사람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등장인물들이 원숭이를 빌미로 길을 떠나는 떠남은 자 여기서 길을 떠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탐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명분은 원숭이를 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아를 탐색하는 여행이라는 거죠. 4번 등장인물이 진짜 원숭이로 변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탐색은 결국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자, 원숭이로 변한 건 맞는데 이 원숭이가 만약에 강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그 원숭이였다면 성공이지만 자신들이 확인한 원숭이는 그러한 원숭이가 아니라 노예처럼 사는 원숭이였으니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고 실패, 좌절한 거죠.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마지막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로는 출발지로 회귀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설명했는데요. 뭐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